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될 박성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이제 나온 지는 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이 이제 강의를 보신다라고 하시면 결국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알고 계시는 그런 아마 이제 수험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이제 국가기술 자격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가 이제 오늘 첫 시간부터 좀 살펴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뭐 출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후에 이 출제 기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먼저 첫 시간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직무 그다음에 이제 출제 기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우리가 하면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과목이 총 4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과목 중에서 각 과목에 이제 챕터가 보통 2개 내지 많으면 이제 3개 정도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20문항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1과목 그러니까 우리가 과목을 보게 되는 과목 1의 첫 번째에 있는 챕터 1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한 정의를 이제 이 사이트에도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빅데이터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수집, 저장, 처리, 그리고 분석, 그리고 시각화를 수행하는 이 실무자를 바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자체는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획을 하고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적인 내용을 갖춘 그 실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자체는 현재 우리 그 시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또는 뭐 인공지능 시대 또는 빅데이터 시대, 스마트 시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간단하게 따지면 이 방송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방송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뭐 SNS에 기반한 뭐 핀터레스트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하는 다양한 어떤 그 매스미디어뿐만이 아니라 SNS들의 발달도 있고요. 또한 스마트폰, 또 스마트 기기 어떤 이런 활성화 또는 5G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축적된 이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초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 많이 쌓여있는 이 빅데이터 아니면 우리 내부에 있는 빅데이터 외에도 외부에 있는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결국 이 빅데이터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좀 양성하고자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한 어떤 자격증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은 이제 런칭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이제 주요한 어떤 직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은 빅데이터가 대량의 데이터죠.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찾는다든지 또는 인사이트를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킬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획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또는 뭐 빅데이터 수집 기술, 뭐 크롤링이라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기반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형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트럭처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치로 된 데이터들을 보통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정형 외에도 비정형, 그러니까 SNS 텍스트라든지 음성, 영상 또는 그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하고 탐색하고 분석하고 시각화를 이제 수행하는 업무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수행 일정은 좀 나와 있는데 시험에 대한 수행 일정들이 좀 나와 있죠. 시험 일정들이. 근데 이 일정은 보통 이제 다른 이제 그 기사 자격증들하고 틀리게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1년에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번
이제 시험에서 만약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합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기회는 1년에 2번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다른 자격증들이 3번에서 4번 정도의 어떤 이런 기회가 있는 반면에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2번밖에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 이 기사의 자격증들에 대한 내용들은 틀립니다. 시험 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게 나와 있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보시고 미리 이제 그 전에도 항상 공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고 필기 시험 일정이 언제 돼 있고 실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응시 자격에 대한 기준들이 다른 기사 자격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은 경우는 응시 자격에 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공하고 무관하다라고 좀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자격증들이 좀 유학이 좀 돼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라든지 또는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전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고 유리하게 이 자격증을 좀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편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다 보니까 학습하는 과정들이. 근데 이제 비전공자들, 그러니까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들은 이제 뒤에서 간단하게 가끔씩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뭐냐면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기출 문제들 물론 책에도 기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지금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카페라든지 또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출 문제를 한번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면 그럼 기출 문제를 보고 기출 문제가 어떤 유형의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을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쉽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전략적으로 세워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카페나 이렇게 블로그를 보시면 뭐 얼마 준비 안 했는데 뭐 합격을 했다, 필기 합격을 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전공자이실 확률이 좀 높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공부를 좀 하시고 전공을 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비전공자고 전혀 이 빅데이터랑 관련이 없는 그런 전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용어 자체가 다 새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 자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응시 자격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보시고 이 응시 자격 혹시 우리가 제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응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 기준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다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요. 각 과목별로 20문항씩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과목이다 보니까 80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시험들이 대부분 다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점 이하는 과락입니다. 그러니까 총점이 만약에 그 4과목의 평균 자체가 60점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특정 과목에서 40점 이하가 된다고 한다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락이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최소한은 40점 이상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과목별로 최소한은 제가 봤을 때는 70점 이상을 이제 우리가 취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목표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아마 간단하게 실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실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필답형하고 이제 단답형이었던 그리고 작업형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점 만점으로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할 수 있고요. 이 실기에 대한 교재들도 시중에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 권 정도를 선택을 해서 보시는 것도 좀 이 시험에 쉽게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기는 특히 이제 R하고 파이썬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언어를 택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조금 했거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파이썬으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비전공자고 통계적인 어떤 기반을 좀 가지고 있고 인문사회 계열이다라고 하시면 파이썬보다는 R이 더 쉬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한번 그 랭귀지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어떤 부분이 좀 더 편하신지에 대한 것들을 보시고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필기 과목 명이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라고 해서 1과목입니다. 여기도 챕터가 빅데이터 2의 분석 계획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요 항목이 있고 세부 항목이 있고 세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 항목에 대한 것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뭐 이 과목은 아니고
다른 이제 기사 자격증을 출제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가 세세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빅데이터의 특징이다. 그럼 특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수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주요 항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세 항목에 대한 부분도 보지만 세부 항목도 있겠죠. 세세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합격선에는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내용들처럼 해서 이제 앞서는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 설명드린 내용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위주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빅데이터 기술 및 어떤 제도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체크를 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 같은 경우 같은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제한점도 많이 있고 용어에 대한 어떤 특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죠. 예를 들면 이제 1과목에 총 20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이제 출제자 입장이다. 출제자 입장이라고 좀 보시게 되면 과목이 3개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최소한 뭐 7개 정도, 뭐 7개, 7개, 6개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세 항목까지 구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법 문제라도 보시면 한 문제 많아봤자 한 2문제 정도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과목들을 다 공부를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1과목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챕터 1에 있는 빅데이터 2에 그리고 분석 계획에 대해서 다음 차시에서는 제가 데이터 분석 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또 제가 맡은 파트에서는 또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탐색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전처리하고 탐색하고 그리고 통계 기법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통계 기법은 3과목에도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2과목의 챕터 3에 있는 파트 3에 있는 이 통계 기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주 기본적인 통계예요. 뭐 기술 통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추론 통계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통계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차근차근 어떤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정의 또는 개념, 특징 또는 장점 또는 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3과목은 이제 빅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그리고 분석 기법에 대한 어떤 적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했던 통계 기법 외에도 그 구체적인 이제 그 분석 기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회귀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연관이라든지 군집이라든지 뭐 다변량, 시계열 그래서 다양한 어떤 분석 기법들의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 또는 장점 또는 단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 기법별로 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결과 해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마 맡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서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었어요. 분석을 하게 됐으면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잘 잡아서 해석 파트는 예를 들면 시각화 기법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지까지 이제 보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유사 자격증을 공부를 하셨다. 예를 들면 뭐 ADP라든지 ADSP라든지 또는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라든지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 또는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라든지 이런 유사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격증을 공부를 해보셨다고 한다면 그 내용하고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해서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 파트는 다시 뒷부분에서 이 실기를 담당하시는 이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실무에 대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단답형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있고 작업형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R과 파이썬을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거기에서 결과를 도출하고 작업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실기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2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과목의 파트 1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범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빅입니다. 그러니까 큰 데이터,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정들하고는 크게 좀 틀리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모이게 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간다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보다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도였던 이상의 것들을 모여 있는 것을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뭐 네이버를 간다. 네이버에서 우리가 검색을 한다. 그럼 검색 결과가 쭉 나오게 되죠. 네이버 가면 메일도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죠. 카페도 있죠. 그리고 뉴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네이버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였던 입장,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네이버는 하나의 거대한 이 데이터의 집합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네이버들은 잘 분류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들은 과거에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분야에 한정이 돼 있었어요. 뭐 인간 게놈이라든지 천문 우주라든지 하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분석 기술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ICT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산업 분야, 우리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일반적인 삶 또는 이제 기업 또는 뭐 공공 분야 사회 분야,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는 특정한 분야가 아닌 전 산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거든요. 수집하고 분석하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공유를 하거나 또 시각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기술 이라든지 이 도구까지도 빅데이터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전반적인 내용들까지도 다 포괄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시험이 진행될수록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오죠. 그래서 한 번쯤 보시게 되면 이 빅데이터 개념에 대한 어떤 시험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기출문제 나왔다고 해서 또 안 나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들을 보실 때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쭉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를 원하는 건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또는 관리, 분석의 영역을 넘어서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어떤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분석하는 기술 이 자체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다음 중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 역량을 넘어서서 대량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 세트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가치를 추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한다면 정답은 바로 뭐가 될까요?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에 대한 내용들은 잘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키피디아에서 또는 국가전략위원회에서 또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용어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보시면 똑같아요. 거의 용어들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영역 넘어서는 형태로 되어 있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국가전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요. 또한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 기술. 이것도 결국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의미들도 있죠. 그래서 기존의 관리 체계로는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넘어선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는 대량 또는 정형, 대용량, 그다음에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다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한다면 빅데이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개념에도 이렇게 다양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시험을 충분히 대비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들은 우리가 필히 학습을 좀 더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는 양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거예요. 뒤에서도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무조건 양이 크다고 해서 빅데이터가 아니죠. 처리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잡한 부분도 빅데이터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개념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연구자들 또는 학자들 외에 또 이제 기관들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 틀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체크를 할 것인가
해서 이제 시험에 잘 대비를 하시면 좋겠죠. 빅데이터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V, 5V, 7V 있습니다. 보통 3V를 기반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V라는 좀 규모, 다양성,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V는 이 3V에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가치랑 이제 신뢰성이 추가가 되고 7V는 이 5V에 그다음에 정확성하고 변동성 또는 휘발성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3V, 5V, 7V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밑에 좀 나와 있긴 하지만 규모라고 하는 자체는 순수하게 이제 볼륨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만큼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어떤 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데이터의 저장 용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앞서 설명 간단하게 나왔던 거죠. 정형 외에도 비정형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은 다 SNS라고 하잖아요. SNS에 나오는 사진, 글, 영상 이런 것들은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속도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생성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 또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결국 빅데이터는 가치 창출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린 게 있지만 각각의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빅데이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빅데이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가치이잖아요. 물론 가치 창출이 될 수도 있겠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잘 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아마 그 교재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표하고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 같은 경우 순서들도 좀 있고요.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또한 이 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죠. 빅데이터 가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가치 창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치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부분에 가치 창출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비용을 우리가 절감하거나 의사결정이 고도하거나 뭐 고객의 어떤 신속한 성향의 신속한 파악이 가능하거나,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래 예측의 정확도 제고, 그리고 의미 있는 패턴의 발견,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거 의사결정을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투입 가치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나 또는 MIT 슬론 매니지먼트나 가트너라든지 맥킨지라든지 다 빅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데이터는 자본이나 노동력과 거의 동등한 레벨의 경제적 투입 자본으로 비즈니스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의 원자재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으로 각각의 어떤 기관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투입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맥킨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는 혁신, 그리고 경쟁력, 생산력의 핵심적인 어떤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쉽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공부를 하실 때도 저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그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몇 번은 저희가 한 반복을 좀 해보시는 것이 이 시험을 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실 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렵고 복잡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들은 저는 좀 지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이제 사회 경제적 가치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사회 경제적 가치는 뭐 산업의 투명성이 증대시킨다든지, 또 소비자 어떤 니즈 발견, 트렌드 예측이라든지, 또 소비자의 성과 향상을 위한 어떤 실험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고요. 또 비즈니스 모델, 뭐 서비스 혁신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내용들이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시기적절하게 관련 부문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검색과 처리 시간이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빅데이터의 사회 경제적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 보시는 내용처럼 뭐 산업의 투명성 증대가 바로 정답이 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지금 하게 되면 저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다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고, 또 저희가 기출 문제를 분석해봐도 거의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 외에는 벗어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격할 수 있는 선이 60점이라고 해서 꼭 60점을 그러니까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 생각은 최소한 7, 80점 이상을 목표를 하셔야만 그래서 한두 개 정도 미스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나는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빅데이터 가치 측정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가치 측정 이슈도 앞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투입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 측정 이슈도 결국은 데이터의 가치 측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크게 있어요.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그리고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측정을 할 때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반 가솔린이라든지 또는 디젤 자동차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요즘 전기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충전 시간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전기 충전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럼 전기 충전소를 설립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이 단순하게 배터리의 정보만 통해서 그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전기 충전소를 설치한다라든지 하는 이 인프라 구축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사용 또는 제조업, 다목적용으로 이제 개발돼 있고 어디서 어떻게 이런 데이터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또는 어디서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빅데이터 가치 산정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3V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3V, 5V, 7V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3V를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모든 책에서도 그리고 이제 5V 그리고 7V 또는 뭐 9V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제가 봤을 때 먼 부분들이고 3V, 5V 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3V를 어떻게 처리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빅데이터가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3V 자체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시는 내용처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그 다양한 형태 또는 빠른 생성 속도 이런 식으로 해서 3V를 기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뭐라고 됐냐면 빅데이터와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를 구분하는 특징들이 있겠죠. 3V가. 그래서 볼륨 측면에 어떤 대용량성을 확보한다라든지 그리고 벨로시티 측면에 실시간성을 좀 확보한다라든지 그리고 버라이티 측면에서 적응성을 확보하는 것이 있어야만 결국은 이 빅데이터가 어떤 부가가치를 좀 더 우리가 창출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산업 진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출제 기준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세세 분류에도 이런 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설명이 앞에서는 그림이 좀 나와 있긴 하지만 뒤에서 구체적인 설명들 좀 드리긴 할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직 내부하고 조직 외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부 같은 경우 데이터 처리 또는 통합 그리고 보시는 거 분석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 내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연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직 외부의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거래만 기록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보신다고 한다면 데이터는 자원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요즘은 자원으로 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자원으로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리하고 통합하고 분석하는 거, 분석도 일부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연결하고 관리하는 영역으로 가야만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기본적인 자원의 역할을 좀 더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80에서 이제 그 넘어가서 2000년대까지 그리고 2010년에 이후, 2018년 이후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빅데이터 산업의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각각의 산업별로 데이터 처리 시대, 그리고 데이터 통합 시대, 분석 시대, 연결 시대, 그리고 관리 시대에 따라서의 어떤 특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특징들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바로 적용해서 적용을 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이 중에서 하나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항상 설명드리는 하지만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과목량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목 수는 한 4과목이라고 하지만 4과목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 시대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데이터 처리 시대의 기본적인 정의겠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바로 데이터 처리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처리 시대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여기엔 기본적으로 전자적 시스템이라든지 뭐 EDI라든지 ERP라든지 SCM이라든지 CRM이라든지 KMS라든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더 이제 포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뭐 급여라든지 회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처리, 재무, 인사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이 당시를 기준으로 좀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 단순히 업무 처리 대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가치,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겠다 이런 부분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는 입력, 처리, 출력 과정을 거치고 있고 대부분 다 이 데이터 처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포트란이라든지 또는 코블이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래머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던 시대가 바로 데이터 처리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통합 시대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뭐 ERP, EDI, 뭐 SCM, CRM, KMS 이런 내용들도 일부 제가 설명드리는 건 처리 과정이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이제 통합 시대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데이터 통합 시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통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앞서는 단순하게 이제 업무 처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업무 관점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 전사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처리 관점을 각각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보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ERP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전사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업무 시스템들을 통합을 해서 일률적으로 앞서 했던 그 다양한 경영에 대한 것들을 처리해서 했던 업무별로 했던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PR이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데이터 통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데이터 모델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아키텍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모이게 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트라는 용어들도 있긴 한데요. 데이터 마트랑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어떤 차이점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좀 간단하게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또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마트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에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뭐 소규모로 구축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데이터 마트라고 한다 이런 식의 정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 시대는 말 그대로 분석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을 했으면 결국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뽑아낸다고 한다면 결국 뽑아낸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결과 자체를 우리가 라든지 우리가 경영 이 활동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이거 외에도 이제 정형 외에도 이제 비정형. 그러니까 우리가 정형 비정형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구조적인 것은 스트럭처라고 하는 자체는 정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구조적. 그러니까 비정형이라고 하는 자체는 언스트럭처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또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카탈로그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쪽에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큐레이션 기능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가 무엇인지, 데이터 카탈로그가 무엇인지, 또는 데이터 큐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해서 이 과목을 완벽하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셨던 이런 부분들,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적인 개념, 특징들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 찾아보시게 되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분석 시대 같은 경우는 애널리틱스 플랫폼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도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데이터 분석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연결 시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핵심이 DNA죠.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얘기하고 있고 또는 다른 책에서는 ICBMA라고 되어 있습니다. IoT, 클라우드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이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ICBM-A 또는 ICBM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결국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초지능화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초연결화 그리고 초융합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꼭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지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죠. 세 번, 네 번째 주기를 보시게 되면 다른 사물 및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강의 교환이 있지만 강의 교환대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촬영을 하게 되면 중간에 끊어서 다시 촬영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한 번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생각하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초징이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 인간이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설명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초지능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초연결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커넥트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시대, IoT, 인터넷 오브 띵즈 시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초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스튜디오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 유튜브로 만나잖아요. 그 유튜브로 여러분이 보실 때 집에서 PC에서 보실 수도 있고 이동 중에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 있고 스마트패드로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다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초융합이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 CPS에 대한 어떤 시스템 정도에서 하나의 어떤 융합적인 컨버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을 잘 통합을 해서 다양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융합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빅데이터 조직에 대한 것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단순하게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자원과 기술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사이언티스트를 보통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수학공학적인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결국 이 데이터 분석이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려고 한다면 결국 데이터가 자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자체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도 위에 설명이 좀 나와 있긴 하지만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그리고 빅데이터를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볼 텐데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수집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뭐 각종 디바이스 또는 SNS 또는 인터넷 또는 센서 데이터 등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안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처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또는 관리한 다음에 가시화 또는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음 중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개 외엔 다른 것은 아니겠죠. 정답이 아닌 부분이 되는 거고요. 또한 다음 중 빅데이터 컴퓨팅 인프라가 아닌 것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보통 아닌 것 또는 올바른 것 찾고자 할 때는 그 중에 또 3개, 4개, 5개 정도 있는 거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분산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인메모리 컴퓨팅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런 것들은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금융보험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전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활용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로 줄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빅데이터 분석의 처리 절차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분석 기획에서 저희가 이제 다음 차시에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빅데이터 분석 계획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라고 한다면 수집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부의 데이터도 수집해야 되고 외부 데이터도 수집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수집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장 및 관리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리고 시각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시각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시각에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용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용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폐기를 하는 기본적인 이런 단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대한 절차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각각의 절차별로 어떠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학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집이라고 하는 자체는 단순히 데이터를 우리가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고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까지도 잘 보고 정제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고 수집하느냐에 대한 부분에도 포커스를 좀 맞추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집 대상 데이터를 먼저 선정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수집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수집 실행
일반적인 세 단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장한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 없는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가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원하는 부분,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보는 부분이 바로 저장 관리 단계입니다. 이 저장 관리 단계는 크게 이제 전처리와 후처리로 좀 나뉘게 되는데요. 전처리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전처리하는 겁니다. 프리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 검색, 수집,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저장소에 적재하기에 가장 알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바로 빅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이 빅데이터 전처리에 세 가지가 또 나오네요. 뭐가 있어요? 필터링 하는 거, 유형 변환하는 거, 정지하는 과정. 이게 빅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후처리라고 하는 자체는 분석하기 전에 이미 저장이 됐어요. 전처리에서. 저장이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석할 때 또다시 우리가 분석 목적에 맞게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가공하는 단계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필요한 것은 여기도 세 가지가 있네요. 변환, 통합, 축소하는 등의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은 말 그대로 저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처리해서 저장을 하고요. 또는 후처리한 다음에도 이것을 저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 방식 RDB를 할 거냐, 또 NoSQL이냐, 분산 파일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저장을 할 것인지를 보는 그런 내용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처리는 말 그대로 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하는 과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빅데이터에 대한 일괄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시간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 일괄 처리 아니면 실시간 처리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괄 처리다. 일괄 처리 말 그대로 일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서버로 분산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분산 병렬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한꺼번에 일괄로 이거를 처리해서 분석하는 것을 일괄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맵리스트라든지 MS의 드라이에드가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 때 리얼타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100% 바로 유입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바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기본적으로 리얼타임, 거의 준실시간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처리를 하게 되면 데이터 쌓이는 게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쌓이게 되면 일률적으로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자체는 앞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의 어떤 지능에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습, 그리고 추론, 지각, 그리고 자연의 이해에 대한 어떤 크게 네 가지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 또는 구글의 알파고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입니다. 결국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인공지능의 역할은 뭐 약하냐 강하냐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틀려집니다. 현재 봤을 때 약하고 현재 우리가 봤을 때 현재는 이 부분은 약하고 지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현재 강했던 게 예를 들면 뭐 몇 년 뒤에는 약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약한 거는 현재 음성 인식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음성 뭐 스피커라든지 하는 것들에서 뭐 시리아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것처럼 해서 음성 인식 수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계가 읽고 쓰는 정도의 형태를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이 없습니다.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강한 인공지능 같은 게 반대로 자율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약한 거에 반대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우리가 학습을 해놓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강한 거는 반드시 반대기 때문에 개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아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스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감정이라든지 또는 자의식이라든지 뭐 지혜, 양심 이런 등의 어떤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에서 머신하고 딥러닝이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뭐 연세가 뭐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예전에 배웠었어요. 책에서도. 근데 기계가 머신이고 학습이 러닝이잖아요. 그래서 용어만 머신러닝으로 되어 있는 것뿐이지 그냥 기계학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요즘 뭐냐,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머신러닝을 보시면 되는데 이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것은요, 바로 스팸 필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 메일 같은 거 아침마다 메일 체크하시잖아요. 뭐 회사에 출근하시든 아니 업무용이 되었든
또는 뭐 개인적으로 메일이 되었던 간에 메일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메일 함이 있거든요. 그럼 스팸 편지함으로 기본적으로 빠지죠. 광고 편지함으로도 빠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학습, 머신러닝 기법을 써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자격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빅데이터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 한 분에 하고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학습을 시키죠. 학습을 시키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학습을 하고요. 스스로 규칙을 형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통계 기반의 접근 방법으로 규칙성을 찾고 있는 거고요. 많은 것들이 현재는 유의미한 결과를 좀 얻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심층 학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이제 바둑을 뒀었잖아요. 그 대국을 통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딥러닝 같은 게 심층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 학습뿐만이 아니라 심층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더 깊숙이 좀 들어가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 정보라든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여러 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특정한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게 개인지 또는 강아지, 그 고양이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의 기본적인 핵심 자체는 이 부류를 통해서 예측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의 기본적인 핵심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량의 데이터, 이제 빅데이터 속에서 유미한 어떤 그런 패턴을 발견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사물을 구분하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 딥러닝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이 법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도 큰 파트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방대하고 제가 이제 강의 자료는 다 넣어놓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우리가 잘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row.go.kr을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개인정보의 보호법 또는 이 제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법령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좀 약간 시기가 지나게 된다고 한다면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자격증이 하겠지만 전자상거래 관리사 같은 경우는 1급 같은 경우는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물론 거기는 이제 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과목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서 공부하시면 초창기에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런칭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 시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그래서 거기 안에서만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령을 위주로 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법률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데이터 3법 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용어들도 있어요. 핵심 용어들 또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이제 챕터 3에서도 좀 중복적으로 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챕터 1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과목의 첫 번째 를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챕터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교수님께 설명드릴 텐데 거기도 유사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1과목에서는 필수적으로 법에 대한 문제 최소한 2문제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학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개념, 용어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좀 학습을 해놓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에 대한 것들도 있죠. 신용정보에 관한 어떤 신용정보보호법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 뭐 전자금융거래법,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재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각각의 법률에 대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씩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볼 텐데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을 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 법령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정보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면 신용정보법이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학습을 좀 더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빅데이터가 우리가 웹상에 있는 것들 정보들을 많이 긁어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음성 데이터가 되었든 또는 영상 데이터가 되었든 현재는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위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좀 우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뭐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은행에 있는 어떤 또는 뭐 주식 거래에 대한 부분들 또는 보험회사 해서 그런 어떤 고객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위배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확인을 좀 해줘야 될 그런 필요들이 있다. 그리고 요즘 쇼핑몰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 많이 이용하잖아요. 뭐 쿠팡이나 뭐 티몬이나 위메프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쇼핑몰에서도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반드시 분석을 하거든요. 그 분석을 하게 됐을 때 결국은 그 거래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을 때 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좀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학습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용어들도 이렇게 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가명 처리, 정보 주체,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것도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건 공공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과학적인 연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적 연구만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술의 개발과 실증, 그리고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이 자체가 과학적인 연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령에 이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2조의 보통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그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정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법령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교재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보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법령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어떤 용어들이라든지 기출 문제를 보고 나오는 파트의 문제들만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낼 수 있지만 다음번에는 뭐 소비자보호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쪽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이제 오남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2014년에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공개된 정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용 내역 정보, 정보 처리 시스템, 그리고 이제 비식별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개된 정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용자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공개 대상. 이나 목적에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어떤 정보를 바로 우리가 공개된 정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의미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들도 여기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어떤 조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들이 반드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안내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식별 조치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준수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준수를 해야 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1단계 자체는 사전 검토, 2단계는 비식별 조치, 3단계는 적정성 평가에서 4단계는 사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2단계는 비식별 조치니까 개인식별 요소를 뭐 제거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3단계는 비식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데 뭐 개인 익명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서는 비식별 정보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든지 또는 개인 정보가 아닌 것을 추정하는 거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에 있는 중요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반드시 학습을 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도 4단계로 있고 각각의 단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학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셨을 텐데요. 이번 차실은 저희가 이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이 이후에 또한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이후에 대한 그런 내용들하고요. 빅데이터 분석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